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는데요. 이제 이목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첫 호남 경선에서 트리플 스코어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우 세안대 초빙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저희가 이 시간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청구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검찰이 청구한 혐의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강 변호사님? 네, 이제 검찰이 청구한 것 중에서 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말이죠. 예. 이 삼성과에 관련해서 204억이 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이 204억 원을 그 특검이 봤던 그 프레임대로 네. 뇌물로 규정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말이죠. 네. 거기에 16억 간 돈이 있고 네.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간 돈이 약 78억 정도 됩니다. 네. 이걸 모두 합하면 298억인데요. 이 298억을 뇌물죄로 영장에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 넘어가지 않은 돈 주기로 네. 하고 그 돈은 빼고 298억을 영장에 적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4억 원에 대해서는 말이죠. 뇌물죄로 적시를 하는 동시에 검찰의 프레임이었던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이 부분도 같이 넣었다는 거죠. 예.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 하나의 범죄 사실이 네.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은 하나인데 네. 이것이 뇌물죄도 되고 이것이 강요죄도 되고 네, 네. 이런 걸 이제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봐가지고 네.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가장 그 검찰에서 발표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예. 직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뇌물죄만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검찰에서는 이 직권남용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았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예. 또 같은 선상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도 크게 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말이죠. 공무원의 어떤 직분을 망각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크게 보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영장에 적시되는 것으로 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1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이렇게 좀 범죄 혐의를 좀 인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검찰로서 굉장히 좀 고심이 좀 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고심 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대면 조사한 지 엿새 만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김수남 총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도 여론이라든지 또 대선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네. 총장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총장으로 임명한 분을 구속영장 청구, 구속시키는 걸 추진하는 개인적인 이 심적 그 고통이 또 있을 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저런 걸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는 법과 원칙 또 순리와 정도 여기에 입각해서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다 감당하고 예. 네. 책임지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법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의 조건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인데 도주 부분은 언급을 안 했고 증거인멸 우려는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고 또 그 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은 구속 조건으로 그 규정된 건 아니지만은 검찰이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때 감안해온 그 사안의 중대성 그 부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징벌적 차원의 구속영장 청구. 예. 그 워낙 이 죄가 특가법상 1억 이상의 뇌물이어서 법정형으로 보면은 그 무기 아니면은 예.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네. 거기다 다른 이제 그 직권남용이라든가 강요죄 이런 것까지 경합됐기 때문에 중하게 하면은 그 30년 행에 15년 절반을 또 합하면은 최고 45년까지 일단 형식적으로는 갈 수도 있는 그런 범죄여서 예. 그런 중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혐의자를 바깥에 두고 자기보다 더 이제 종범에 해당하는 공범들은 이미 구속돼 있는데 예, 바깥에 예. 둔다는 거는 네. 그거는 국민의 법 감정상 안 맞다 네.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속돼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 예.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법과 원칙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 짚어볼 수 있겠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고심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6일 만에 결정을 했는데 기자들 만나가지고 도중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어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가 굉장히 일반론인데 양론으로 해석되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검찰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가? 그 이제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그런데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본 거죠. 도주 우려는 없지만. 그리고 너무나 사안의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공범들이 구속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 청구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도 잘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번에 검찰과 특검의 부분이 같으면서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뇌물죄 부분을 맨 처음에는 검찰은 적용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강요죄로 해석을 했는데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433억을 뇌물이다라고 프레임을 짰는데 이 부분을 검찰에서 그대로 이 프레임을 올라왔는데 다만 뇌물죄 금액과 관련해서 규모와 관련해서 특검은 430억 원을 얘기를 했지만은 검찰에서는 298억 원. 그게 뭐냐면 미지급액 138억 원은 빼고 해가지고 이제 298억 원을 뇌물수뢰죄로 적용을 한 겁니다. 네, 자, 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대리인단은 자택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금도는 지킬 것이다. 그런 그 예우의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면은 그 말은 또 일정 부분 이제 그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범죄자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관계인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이제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통신상으로도 얼마든지 서로 말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알리바이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그 증거인멸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논리는 그렇게 다른 범죄 피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그 법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킬 텐데 그것도 못 믿어주느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증거인멸 무조건 집에 계시기 때문에 밖에 안 다니시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논리는 좀 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철저하게 이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등 공범들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실제로 증거인멸에 그런 시도들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같은 경우에 증거인멸한 시도가 특검에서 밝혀졌고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 그리고 우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파쇄기를 갑자기 대규모로 청와대에서 구매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어떤 반응을 보면은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뭔가 좀 잘 그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손 변호사가 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본 것이죠. 검찰에서 어떤 조사의 수위라든가 내지는 조사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뭐 절차적인 편의를 봐주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는 절차를 상당 부분 양보했지 않습니까? 녹음 녹화라든지 이런 것도 양보를 했고 상당 부분 뭐 휴식해 가면서 또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뭐 응급 침대도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마치 검찰의 어떤 그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올라가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으면서 재판하는 판사님은 굉장히 벌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훈계를 하면서 이렇게 다그치면서 하면은 오히려 약하게 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했던 헌법재판소도 그렇고요. 뭐 특검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변호인단 또는 대리인단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좀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예. 네. 거기다가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오보 아닌 오보를 여러 차례 좀 저지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 막바지에 한 후반 막바지쯤 돼서 드디어 이제 기선을 잡았다. 네. 대반전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현재 안이나 밖에 있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이제 뒤집히나 보다 해가지고 공허한 그런 기대를 갖게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게 좀 심지어 그때 청와대에 머물고 계시는 우리 박 전 대통령께도 그건 잘못된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지난번에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도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골목 성명을 발표하시려나 뭐 아니면은 호트라인에서 그냥 이례적인 말씀이 아니라 또 네. 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게 또 이게 기존에 해왔던 대로 이 혐의를 부인하고 강력한 법정 투쟁을 의지를 보이는 그런 걸로 또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이런 아주 예. 불필요한 관심과 논란 이런 걸 가져왔고 그게 대통령께 절대 도움이 안 됐으라고 보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검찰 수사 다 끝나고 난 뒤에 검찰에 경위를 표한다. 이렇게 그렇죠.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법원이나 검찰에 출입해본 변호사들이라면은 그 태도를 보면은 거꾸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공손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할 때는 그 안에 칼을 감추고 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네네. 변호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경박하게 말을 한 거는 저는 변호인단이 앞으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런 경솔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행동은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전략일까요? 이 부분 전략으로서는 평가하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전략이라면 이제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니까 네, 전략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그렇고 제가 볼 네, 때는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지만은 참모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도 굉장히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5번의 큰 패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맨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너무나 국민 정서하고 동떨어진 그런 대국민 담화를 했던 것이 아마 제가 볼 땐 제일 첫 번째 패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치권하고의 어떤 협상을 시도할 때 그때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잘못된 네. 협상을 했던 것이 이제 제가 볼 땐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또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네. 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됐을 때 기류를 보면은 이거는 탄핵 인용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8대 0으로 전원 일치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굉장히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8대 0 내지는 탄핵 인용을 예측했다면은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처럼 탄핵 인용 전에 본인이 전격적으로 하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은 오히려 차라리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면은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굳이 이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도 박근혜 전 전직 대통령 주변에는 법리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법리적인 어떤 판단을 상황 인식을 못했을까? 그렇다면 이걸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박 전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인단 측에서 또는 대리인단 측에서 어떤 것을 건의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확한 어떤 사실 전달과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과 또 지금 법리 판단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누차 얘기했듯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대리인단 또 변호인단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손범규 변호사가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어떤 그 성명을 낭독할 것처럼 또는 뭐 발표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안 하고 말았죠. 그랬으면 그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할 것처럼 했다가 취소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손범규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앞서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변호사로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박 전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안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져보는 것이죠. 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가 됐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이용을 했는가 국정농단의 도구로. 그리고 여기까지 계속 판단이 잘못됐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가 결국은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2살 때부터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한 5년간 아버지를 도와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유신 시대의 초법적인 그런 생각들이 본인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정농단 그런 부분도 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그런 모든 부분이 헌정 질서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할 것인가에 이제는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자택을 찾기도 했거든요. 좀 예.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태도 박 전 대통령의 성정이나 또 그 자택에 퇴거했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나 검찰 조사받고 난 뒤에 무려 7시간 동안에 꼼꼼하게 자기의 그 결백을 증명하는 걸 갖다가 조서에 담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나와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이게 내 뜻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무죄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막연한 그 기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굉장히 그 표정을 보면은 기대를 많이 했고 손봉규 변호사가 그렇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까지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서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본인이 출석해서 그 영장 판사 앞에서 제대로 다투면은 이게 영장 기각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은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본인의 기준에서 본인의 관점에서 쭉 해봤는데 결과는 그 반대론을 갖고 이제는 좀 냉정하게 사태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이제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구속영장 피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발부를 피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출석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사실상 그 큰 틀의 혐의는 이제 시인하고 이후에 이제 본안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전에 말씀 있었지만은 혐의는 굉장히 위중하거든요. 그렇죠. 중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지금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또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이 또 결론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판까지 생각해서 재판부의 어떤 그 법적 판단이나 또 외부의 국민 정서나 이런 걸 생각해서 형량을 최소화해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럴 경우 그리고 일단 또 한 번 나오면은 또 요란한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지난번에도 사실 조사받으러 나오는데 뭐 그냥 사실 맞습니다. 그게 경호는 맞지만 경호는 필요하지만 경호는 심지어 뭐 구속에 수감되시더라도 경호는 있어야 전직 대통령 경호는 이제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예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사이드카들이 막 동원되고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국민 정서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출석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렇겠죠. 것도 아마 고민을 해서 실력이 없다 하면 출석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생각에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좀 조언을 할 수 이 있을까요? 상태에서는 출석해야 합니다. 이제 네. 마지막 이제 그 기회인데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7시간 반 동안 꼼꼼하게 두 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아주 챙겼거든요. 기자신문 조서를.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법정에 나와서 그때는 이제 검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범죄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구속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말이죠. 진솔하게 자신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구속될 경우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든가 내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상히 그 재판장에게 알림으로써 그 혐의는 나중에 물론 이제 법원에 가서 다툰다 하더라도 구속이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네. 그 보통 피의자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구치소에 보통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구인장에는 이 유치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 이런 곳에 그 유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비어 있는 것은 그날 이제 당사자라든지 검찰과 협의를 해서 네, 네.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은 이제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체포가 된 상태에서는 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인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체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인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법원에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강제력을 갖는 영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삼성동 자택을 가서 네. 검찰이 네. 법원으로 바로 유치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청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면 법원의 321호실 앞으로 몇 시까지 나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도 하고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사안이 워낙에 좀 중대하다 보니까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에 대해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도 꽤 긴 시간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인내적으로 경우는 예. 아침 10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같은 시간이죠? 예,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7시간 반이 걸려서 네. 5시 좀 넘어서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성격이 그때 그 조서를 7시간 반 동안 꼼꼼히 봤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협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다투고 있거든요. 예. 지금 사실관계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뇌물죄로 볼 수 있느냐, 또 그것을 간여로 하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 법리적 다툼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변호인들도 이제 굉장히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인단도 그때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7명 정도까지도 됐던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검찰도 뭐 검사들 5명이나 나오고 예. 이번에도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시간을 뭐 적어도 6시, 늦으면 8시까지도 영장실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록 검토가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새벽이 되면 영장을 이제 발부하거나 기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3일을 잡은 겁니다. 지금 200건 정도의 1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이 기록이 말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 발표를 하고 이틀 많아야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3일 후에 지금 네. 잡았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담당 판사가 말이죠. 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검토에 이미. 들어갔고 완전히 숙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맞춰보겠죠. 예.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이 판사가 강부영 판사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근데 일단은 1974년생이고요. 연수원 32기. 그러니까 이제 2006년에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공익법무관을 지내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약 11년 정도 이제 판사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이제 드러나는 얘기는 막내 판사 아닙니까? 원래 영장전담 판사는 부장 판사가 2명이 있고 평판사가 1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평판사에게 배당이 된 겁니다. 예.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날 그 30일 날 순서가 그 평판사 순서였던 거죠.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법리에 밝고 신중하고 꼼꼼하다. 그리고 원칙주의자다. 뭐 이런 평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런 어떤 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공보 판사를 했다고 그래요. 창원지법원에서. 네. 보통 이제 공보 판사는 인물 좋고 말 잘하고 뭐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가운데 적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언론 관계도 좀 네, 그런 것들을 해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요, 영장 판사가 누구냐까지도 검토를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법원도 이렇게 영장 판사도 좀 고심이 많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 고민하는 지점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예.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징벌적인 통상 우리 법원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굳이 안 가져도 되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국민적인 이 여론이 별로 안 좋을 경우에 그냥 밖에 그냥 방면해 놓은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법적 이 정의감에 안 맞아서
실정법상으로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검찰도 청구하고 법원도 그런 기준에서 이제 그 영장을 이제 발부하기도 하고 그래야 네네.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구속돼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형평성 이런 거 다 같이 짚을 텐데 네. 또 하나는 법원 영장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기본적으로는 구속 여부의 법리만 다루겠지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공범들의 유무죄 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유죄가 날까 무죄가 날까 그게 이제 주범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게 그 재판에서 유무죄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거하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됐을 때 물론 영장 판사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같은 법원의 입장에서 유무죄 예측 자기가 볼 때 이게 본안에서도 이게 무죄 가능성이 있다 하면 영장 내기가 좀 곤란하죠. 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죄지만 또 한편의 반대편의 시각은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다라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네. 아주 그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뭐 무기까지는 아니라도 뭐 1, 20년 형도 가능하지만은 최악의 극단적인 경우 아예 그냥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본안의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할 것이고 네, 네. 생각을 안 하겠다고 하겠지만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그렇죠. 예. 그것도 왜냐하면 자기가 기각을 하든 영장 발부를 하든 간에 그 반대측 여론의 부담은 자기가 또 안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요즘은 그 부담이 직접적으로 바로 오거든요. 예. 자기에게 오고 주변에 오고 SNS로 날라오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도 완전히 털지는 못하고 예. 그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이번 일이 또 한 번의 어떤 국론 분열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태극기 집회 또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국론 분열 양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수감이 되면은 또 이제 강렬한 이제 지지자들 중심으로 어떤 그런 공론 분열 양상이 더 심화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편견에 사로잡히는 이제 그런 심리학 용어인데 표현하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이 사건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좋고 또 네.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연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긋나는 것이냐 또는 합당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 되겠고요. 네. 진영 논리를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네. 따라서 이제 대선 주자들 특히 이제 여야 지금 이제 다 여가 없어졌지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 앞으로도 선동을 하는 그런 일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누가 돼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소수파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협치라든지 대연정을 통해서 국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국정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뭐 대선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경선 이야기를 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일면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압승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예. 어떻게 예상하셨던 부분이 이제 뭐 예상대로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초기에는 뭐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돼 있는데 요 경선이 다가오면서 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악재가 계속 터졌죠. 네. 설화도 막 벌어지고 그렇죠. 또 지지율이 호남에서 갑자기 14%나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네. 뭐 다른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네네. 그리고 그 직전 앞두고 또 안풍이 확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풍은 반문재인 바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악재 때문에 야 이거 대세론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55%만 넘었으면 대세 확인이라고 봤는데 60.2%까지 나와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대세를 확인한 셈인데 예. 그런 위기감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조직 총동원의 총력전을 여기서 필사적인 현장 격전을 치르지 않았나. 예, 예.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도 그런 위기감 때문에 결집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 네. 남은 이제 그 경선 장소가 영남하고 충청 그리고 수도권인데 그렇죠. 영남은 본인이 이제 부산 경남 거제 출신의 또 부산 출신이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될 듯한 그런 상황이고 네. 충청 지역은 안희정 후보의 본거지인데 그 국민선거인단이 지원한 그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고서 네. 안희정 후보 이렇게 국민선거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동원력이라든지 또는 그 민심의 이런 그 유인력이라든지 예. 이게 생각보다 본거지 이 프리미엄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좀 있고 네. 또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이 없어서 청신호로 보고 달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또 모르죠. 네. 예.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네. 실제로 경선 결과가 격차가 더 벌어지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대충 보면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최근에 한 17%, 네. 그리고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 뭐 30대 초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20%대 60% 나오죠. 3배나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결국에 이제 문재인 주자의 조직력이 여론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 입증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호남이 역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역시 네. 이번에도 호남은 될 사람 그리고 이길 사람,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문재인 주자가 이번에 그렇게 압승을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돌풍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쌍마 두 말을 선택한 거예요. 네. 안철수 전 대표도 확실하게 밀어지고 이제 문재인 주자도 확실하게 밀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거 마지막까지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두 사람 중에 놓고 제가 볼 때 저울질 할 걸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남았는데 충청하고 또 영남하고 수도권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와 관련해서 저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 지금 유권자 선거인단 수가 대략 한 13만 되거든요. 네. 예. 근데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에 지금 1차 경선에서 10만 표를 이겨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가 90% 이상을 이겨야지 같이 비싸게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예.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충청에서 역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만약에 오히려 더 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선이 더 확산되고 네. 특히 영남은 완전히 문재인 주자의 텃밭이거든요.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문재인 주자가 압승을 지금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최소 현재 60%의 수준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그러면 결선 투표까지는 아예 뭐 상정하지 않아도 될 수치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과반이 넘으면 일단 나머지 후보를 합해도 일단 수치상으로 안 되고 네. 근데 과반이 넘더라도 분위기가 또 묘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나머지 2, 3위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든지 네, 네. 과반을 했지만은 앞선 주자가 기세가 약간 좀 이렇게 하강 기세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 2, 3위의 이렇게 결합을 이해해서 결선 투표로 가고 그게 또 거기서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격차도 많이 벌어지지만은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 위로 빡 추격하다가 푹 이제 꺼져가는 예. 추세고 문재인 후보는 위기를 돌파해가지고 이제 딱 그 굳건한 대세를 보여줘서 네.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지면은 반대로 이 중도 보수표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거든요. 이 예.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호남 민심이 대표적인데 호남 민심이 기본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다 원해요. 네. 근데 원하는데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배정호 교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호남이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 호남의 한 갈래로는 정권 교체를 하되 그냥 확실한 실의 청산을 해버려라. 예. 문재인이 패권이고 뭐 좋다. 지우 틀어지고 한번 득표를 제대로 청산하라는 민심이 한 갈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문재인 또 노무현 그 패권 때문에 우리 호남이 피를 많이 봤다. 다시 또 그렇게 좋은 일 해주고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그 반문재인 정서가 또 한 갈래 있어가지고 예. 문재인은 안 된다. 문재인을 누가 나서든 꺾어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안철수다.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를 확 밀어가지고 네가 한번 꺾어봐라. 예. 두 갈래가 있어서 결국 호남은 좋은 의미에서는 둘 중에 누가 돼도 결국 호남이 지분을 갖는 거지만은 여론이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는데 그 여론이 또 당내 경선에서는 안희정 후보 측에 지금까지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희정 후보가 제대로 탄력을 받아서 문재인을 못 꺾으니까 중반부터 슬슬 빠져나가서 어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는데 네. 그게 또 이미 어제 민주당 경선 있기 전에 그 전전날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철수 바람이 불은 거는 예. 조기에 안희정 쪽에 같이 있던 반문재인 표가 이미 일찍 좀 상황 판단을 하고 조기에 안철수 쪽으로 빠졌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이제 그 이후에 제2의 안풍이 또 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네. 해서 국민의당에서 압승해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표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당 내에서조차도 안철수를 미는 사람들은 결국은 문재인이 이기라는 건데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반문 진영 후보 단일화인데 네. 네가 만약에 그걸 거부하고 고집하고 네 혼자만 가면 그거는 지지하는 우리 민심에 반하는 거다라는 그 민심의 압박이 있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의 또 압박도 있습니다. 단일화 해야 된다는 압박도 예. 있어서 지금까지는 단일화 거부하는 입장이었지만은 그저께 딱 말씀 그 안철수 후보 메시지 중에 국민에 의한 연대라고 한번 딱 이야기한 게 그게 우연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우연이 아니라면은 한 자락 이미 깔아서 이제 그 반문 단일화로 진행할 수 있는 문을 살짝 열어놨다고 볼 수 있어서 네, 네, 그 네. 논의가 이제 각 후보들이 그 장애 후보들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호남이 굉장히 또 전략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 판도가 굉장히 재밌게 생겼어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도 60%를 얻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64%를 얻지 않습니까? 둘 다 60%를 얻었다는 점은 같은데 네.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주자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60%를 얻어서 앞으로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해서 네. 1차에 선거 경선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은 예.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주자를 지원하는과 동시에 또 안철수 전 대표도 지지함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문재인 주자로서는 대세론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현장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9만 2천 명이 이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안풍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또 문재인 주자에서 위기의식을 가질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변곡점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일단 4월 4일 날 기점으로 해서 4당의 후보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지지율이 조정이 될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그 한 17%에 해당하는 지지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중도 보수 그게 현재는 이제 한 반반으로 나눌질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 나오는데 예.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재인 주자가 40%를 못 넘고 예. 거꾸로 안철수 주자 같은 경우에 20%를 넘어버리면은 네. 이게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이제 조정 국면을 또 거칠 거거든요. 예. 이 조정 국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만약에 심화된다면은 역전의 어떤 발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반문연대 또는 비문연대 그런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번 호남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은 변수가 생겼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단일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점치고 계세요? 현재는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현재 상태에서 단일화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단일화를 얘기하자면은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연대는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국민에 의한 연대라고 그래가지고 연대 네. 자체를 또 부정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연대가 되면은 단계별 연대와 또 원샷 연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단계별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정당하고 한국당하고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국민의당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네. 또 동시에 해가지고 하는 이제 원샷 경선이 있는데 예. 현재 상태로는 각 당의 이념적인 정체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은 낮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연대 카드를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꺼내들 경우에 지금 호남의 이런 강력한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이 카드를 뽑아낼 가능성은 없고 다만 각 당의 후보가 확립이 돼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국민에 의한 연대라는 그런 명분을 내걸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단일화 내지는 후보 단일화를 연대를 시도할 수가 있다. 실제로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러다가 국민 여론조사 플러스 당원 투표 결과에 맡긴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후보 단일화하고 네. 최종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본인이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일단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바른정당도 대선 후보 결정되면 특히나 이제 유승민 유승민 의원이 좀 유력하다라는 점쳐지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연대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예.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이제 먼저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먼저 던졌고 네.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 또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이제 열어놨는데 네. 당 내에서는 그 김용태 대선 기획단장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국민의당과 연대해야 된다. 네. 후보 단일화 해야 네. 된다라고 보고를 했고 또 그 유승민 후보가 제시한 보수 후보 단일화 조건 친박 청산 이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는 그런 측면. 예. 그리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 입장도 양쪽에 다 해야 된다고 보지만 약간 그 국민의당 쪽에 우선 순위가 이제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네. 좀 전에 배종훈 교수님 말씀처럼 세 정당이 다 모여가지고 원샷으로 처리해버리면 이제 간단한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말씀도 있었지만 국민의당 호남 지지층들이 그렇죠. 이쪽 그 탄핵당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또 태극기 부대들은 또 탄핵을 시킨 또 국민의당하고도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겠죠. 측면도 있고 또 하더라도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홍준표 지사도 누가 된다면은 그냥 들러리면서 주고 자기들은 이제 빠져야 된다라는 네. 그런 점 때문에 반대가 있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그 후보 단일화해서 유승민 후보가 됐다고 가정하면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땡길 명분이 이제 좀 생기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에서 유승민 후보가 제시한 조건이 또 그 실현이 안 되면 또 이것도 안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그 바른정당 후보하고라도 해서 이 단일화 기선을 딱 제압을 하면은 네. 그 이제 그래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표를 그쪽으로 결집시키면은 자유한국당이 독자 후보를 내더라도 찌그러뜨릴 수 있다. 그 10% 낮출 수 있다. 그러면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이길 수 네.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면 네, 네. 바른정당 후보라 하고라도 먼저 하자라는 판단을 안철수 후보나 또 국민의당 쪽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그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복잡하군요. 예,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